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영영 살아날 길이 막혔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어찌하여 남의 나라 허수아비를 들여다가 섬기며 내 속을 썩여주느냐? 여름도 지나고 추수도 끝났건만 우리는 이제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전들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마음은 떨립니다.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 리 없고 의사가 없을 리 없는데 어찌하여 내 딸 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까?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권하는 바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사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테오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들녘교회 강단 교류로 이 시간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께서 하늘 뜻을 펼쳐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평안히들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향림교회 교우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입장하시는 것을 이렇게 뵀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향림교회 교우들, 또 향림교회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명절 끝이라 좀 훈훈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또 정겨운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이 또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또 농촌의 현실이 또 이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 전할 것 같고 좀 답답한 얘기를 이렇게 또 전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널리 또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잘 지냈다고 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지 아니면은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과 또 죄스러움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전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1년을 또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향림과 저희가 이제 올해 향림 자매기를 맺은 지가 21주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이제 향림교회에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자매기를 이렇게 맺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배경 잘 아시겠죠.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그 다음에 그때는 UR이라든가 WTO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에 화두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농촌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 또 농촌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또 농촌 교회도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것은 도시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위기 의식들을 가지시고 농촌을 지키자, 살리고자 하셔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돼서 자매 기름 맺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농촌을 지키고 또 살리자고 하는 것이 본래 이제 뜻이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서 보게 되면은 자매 결혼을 우리가 해서 성공했느냐 아니면 또 실패했느냐 그렇게 따져 보게 되면은 아직도 좀 진행 중인 것임을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그때보다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참 이 앞에 놓인 벽이 정말로 크구나 하는 것들을 또 실감하면서 어떤 방법들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또 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은성 장로님이 21주년이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때 분들은 21년 되면서 좀 관성이 붙어가지고 좀 식상해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됐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우리 또 신앙생활을 향림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리감이 또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무슨 보완 대책이 또 이렇게 필요할 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전라북도 완주 이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농촌 교회입니다. 그래서 농촌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정체성을 좀 잘
간직해 가보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실현을 하고 있을까 늘 또 물어보곤 하죠. 농촌교회에서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또 비딜고 또 꺼진 그런 등불 같은 교회가 아닌가, 또 맛을 잃은 또 소금 같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는가. 안락함만을 그냥 현상 유지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평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뜻과 그 정신을 지금 되살리고 잘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이렇게 통해서 볼 때는 많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향림교회에 올라올 때는요, 해가 그렇게 거듭될수록 그 뭐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좀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 그 한 해 동안에 이제 목회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또 그 평가해보면서 또 새로운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좀 삼다 보니까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거나 그 또 이렇게 그 알려드릴 것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해드릴 건가, 이것은 계속해서 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여전히 그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저희에게는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 어쩔 수 없어 그저 그냥 하는 척만 했지 제대로 한 일은 지난 1년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우리 들녘교회가 향림교회 간신과 사랑으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보고 때는 그래도 정말로 자랑할 거리를 몇 가지 좀 만들어서 꼭 해야지 하는 다짐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여름 폭염이 굉장히 길게 진행된 것 잘 알고 계시죠? 또 가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물들이요, 이 더위의 폭염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150만 마리가요 이렇게 이번 폭염으로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700만 마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보도가 안 되고 있죠. 말이 그렇지 뭐 몇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원인도 모르고 참 큰 일인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좀 무덤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밭작물 우리 교회 근처에 오시면 보시지만 그 인삼밭이 있는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번에 타들어가서요 거의 다 이게 죽는 일까지 생겼고, 그리고 지금 때쯤이 되면 이 들깨꽃이 활짝 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뜨겁고 또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꽃을 아직까지 못 피우고, 엊그저께부터 찬바람이 조금 불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을 좀 피워나가는 것이 좀 보일 정도였습니다. 참 비가 안 와서 걱정했는데 지금 밑에서는 오늘 3일째 계속해서 잔잔하게 좀 비가 내리고 있어서요 해갈에는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걱정인 것은요 쌀값입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현재 이렇게 있어 왔지만은 다행히 논 쪽에서는요 관계 이런 수로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물 공급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그 덕분인지 올농사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대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활짝 좀 웃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고개가 모가지가 이렇게
벼이삭이 올라오게 되면은 농민들은 오히려 목이 좀 처진다고 할 정도로 그 걱정들이 많습니다. 딱 20년 전인 그 쌀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1996년도의 가격이 올해의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깊은 그 농민들의 한숨을 보고 이렇게 있게 되면요, 정말로 마음이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쌀은 보통 그 두 종류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조생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만생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찍 나오는 거 추석 전에 먹게 되는 게 이제 조생종이고요. 그 뒤늦게 나오는 게 이제 만생종인데 추석 전에 이 쌀값이 그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늦은 그 벼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쌀값이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20년 전의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참 일들을 손에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면요, 고스란히 이제 농민의 그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요, 농민의 생존권과 그 바로 곧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되풀이되는 그 쌀값 논쟁이 올해 들어서 이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그 설교를 이렇게 그 마치고 내려갈 때요, 그때 그 설교 내용 중에서도 제가 보고 형식으로 지금 그 저도 그 당시에는 처음 목격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상기된 표정으로 농민들이 그 논을 지금 갈아엎고 있고 또 쌀에다가 이 그 불을 내고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보고를 한번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도 좀 컸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우리 향림교회 교우 한 분께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시더니 저에게 조용히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도 제발 쌀을 태우거나 논을 갈아엎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주와 또 생명 그 쌀 하나에 품은 이런 그 신비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정서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데 그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하더라도 그래도 태우거나 이것을 갈아엎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그때도 했고 이렇게 그 참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때가 되면요 꼭 그런 일들이 다시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좀 제가 그 성도님 말씀을 듣고 농민들에게 잘 좀 전달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제가 가서 농민들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줬습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때가 되면요 여전히 그렇게 그 참 또 뭐 자기들은 퍼포먼스라 또 상징 의식이라고 하지만은 계속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고약한 일이 그 며칠 전에 또 저에게 또 있었습니다. 이 쌀값 폭락이 우리 전라북도 아시지만 최고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이 대응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이 그 쌀값 보장을 위한 전북 도민 결의대회 그 결의대회가 전라북도 도청 그 광장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대회 도중에 갑자기 그 사회자가 저를 그 지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그 햅쌀이 달려 있는 벽단에 그 저보고 도민을 대표해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참 당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하면서 나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짧은 순간이지만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에서는 농민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또 전부 다 거기 참가한 사람들 다 일어서라고 하더니 전부 그 팔뚝질을 이렇게 하면서
구호제창들을 이렇게 막 그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불을 붙이라고 얼떨결에 나가서 서 있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론사 카메라도 또 엄청 거기에 이렇게 대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고가 돼 있었는지 경찰도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뭔가 하나씩 그 소방 기구들을 들고 또 옆에는 잔뜩 대기들을 하고 있고요. 각종 그 화형식에서 횃불을 여러 번 들고 점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 앞에서요, 벽단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쌀농사 그 27년간 지어온 저로서는요, 마치 그 삶이냐 죽음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쌀에 대한 그 저의 소신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농민들 그 현실을 받아들이냐 막 그 고민이 이렇게 막 생기는 도중에 제 의지와는 전혀 그 관계없이 어느 사이에 제 팔은 치켜져 올라갔고 순식간에 그 벽단은 불바다로 이렇게 변하면서 명렬하게 이렇게 타오르는 것이 며칠 전에 추석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 한참 동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멍멍한 상태인데요. 그저 농촌이 이리도 힘들구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쌀값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보통은 풍년이 들어서 쌀값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 등 식생활 변화로 밥을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쌀값이 이렇게 내려간 것이라고들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껌값이니 이 커피값에 쌀값을 비교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게 사료에까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사료 1kg에 1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반해서 쌀 1kg에는요 1,64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개 돼지도 아닌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쌀값이 폭락한 원인은요 저가 이 수입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매년마다 40만 그 8,700톤이 이 저가 수입쌀이요 5%의 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 수입이 계속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6만 톤이 그 밥쌀 수입이 수입되었고요. 올해도 똑같은 양의 그 6만 톤을 지금 수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이 쌀값 폭락을 막으려고 하며 이 저가 수입쌀을 관리하기 위한 민간 운용 그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 저가 수입쌀을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그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이 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힘든 나라에 해외 원조를 실시하고 그리고 아직 그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사료용으로도 이렇게 쌀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검토하라고 하는 그 대안을 농민들이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방법이 매우 그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정 농민들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등의 국민인지 또는 비국민으로서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들녘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교회 주변이요 옛날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 변화가 좀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바로 그 마을 인근에까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으로는요 농업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올 그 당시 저는 그 이 혁신도시 대책위원장을 그 당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번의 회의를 거쳐 행정과 또 이전 기관들과
주민 대표들이 몇 가지 합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수용한다고 해서 별 저항 없이 이제 혁신도시는 우리 지역에 비교적 순탄하게 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합의 내용은 대략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혁신도시의 기본 취지에 맞게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무조건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공생 관계로서 서로 상의하고 또 의논하고 소통을 하면서 기간을 여기에다가 건물을 또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약속이었죠. 그래서 그 다른 건물들 이렇게 가보면은 크게 담장을 쳐놔갖고 주민과 기관들이 단절돼 있는데 담장 설치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다. 그래서 주민들도 언제든지 그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저런 돈벌이도 이제 그 기관들이 오면서 생기면서 주민들과 기관과는 빠르게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지난 20여 년간 환경운동과 또 생명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퇴출운동을 펼쳐왔던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인 GMO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앞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함께 회의하고 또 같이 공생을 약속했던 그런 기간에서 그 안에서 재배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눈앞이 아찔했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농촌진흥청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만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지역에 어느 여러 농촌 지도선이 많은 농업 관련 기관들이 지역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도 설명된 곳은 한 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군청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지방 정부와도 협조는 불구하고 전혀 비밀리에 알리지도 않고 이 작업을 남몰래 이렇게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농진청은 2014년 8월에 전북 완주와 전주에 입주를 했고요. 2015년도에 작년이죠. 이 농진청 GMO 시험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승인 재배 면적이 몇만 평에 이를 정도로요, 아주 컸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농진청 산하기관 시험 재배 승인을 받아가지고 벼, 밀, 콩, 감자, 고구마, 유채, 사과, 국화, 잔지 등요. 처음에는 8개만 한다고 하더니만 며칠 전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알아낸 바로는요, 모두 14개 품목이요, 여기서 재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물도 3종류가 유전자 조작으로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곤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46종이 지금 GMO로 그렇게 그곳에서 개발 중입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전국의 21개 지역에서 각 대학 연구소나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이 유전자 조작 작물들이 실험 재배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의 시험 재배 면적은요, 매우 작은 편이고 그 대부분은요, 바로 우리 교회 옆인 농진청 내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우리가 사는 완주군 이섬에는요, 이 GMO의 메카, GMO의 천국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정말 지옥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위에 많은 사실들은요, 농진청이 스스로 밝힌 것은 한 가지도 없고요, 모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이 농진청이 위치한 곳은요, 저희 교회 옆에 있기도 해서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곳은 바로 전라북도의 정 가운데입니다. 한 중심이고요. 또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인데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최고의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별을 시험 개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올해부터 이 재배를 해서 상품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많다 보니까 상품화까지는 가지 않겠고 실험 재배만 하는데 이렇게 역점을 두겠다고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진청이 그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언론에 흘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어떤 농민들도 그 농진청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농진청 주변에는 그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는 친환경벼 영농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0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시로도 이렇게 이 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농진청 주변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1번지가 바로 저희 완주군이거든요. 그 완주군의 그 한가운데 이 GMO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GMO가 유출 및 오염될 시에 인근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것은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도요, 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농진청은 지금도 안전하다, 괜찮다, 뭐 이렇게 안심해서 좋다, 늘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 말만 할 뿐이지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도 저희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일에 같이 이제 뛰어들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참 생소했죠.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돌면서 먼저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부는 좀 나중에 하자. 우선 좀 빨리 좀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을 해가지고요. 전라북도에서만 110개 단체들을 지금 모아서 반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장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각 노지에서 이렇게 실험 재배하고 있는 것 당장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요, 이 농진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GMO 개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을 즉각 또한 이것도 해체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유럽 수준의 GMO 완전 표시제를 이렇게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요구 사항이고 주장입니다. 농진청은요, 이 GMO를 재배할 때 최소한도록 지키도록 되어 있는 어떤 관련 조항도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새가 또는 뭐 나비들이 이렇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저희들이 추석 전에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뭐 발견했을 때는요,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었고, 그곳에서만 해도 7, 8가지의 새가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떤 보호 장구도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벼 종자들을 훑어가지고요 집으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엉성하게 허술하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진청은 뭐 안전하다, 절대로 유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농진청장이 지난번 인사 개각 때 바뀌고 나서는 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할 때 밤새워서 한 일주일간 야간 작업을 하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놨습니다. 그 단지 내 벼만 키우는 데다가. 그리고 나서는 즉시 언론에 공개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가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충실한 언론들은 그냥 그 사실만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만 보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재 관련 법령들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이 전체 아무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고요. 오로지 탈법과 위법만을 지금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조금도 과장되거나 왜곡됨이 없이요, 온전히 사실만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이 농진청은요, 안전성 논란을 중시시키기 위해서 그 재배 농작물과 현황 등을 추석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저희 대책위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지만요, 추석 며칠 전에 마지막 그 준비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체 어떤 것도 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잠깐 뭐 2시간만 둘러보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 우리는 전수 조사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수만 평이 되는데 어느 곳에 어떤 작물들이 148종이나 되는데 그거를 좀 저희들이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3일간 시간을 잡자. 그리고 우리만 들어가다 보면 또 오해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언론이 함께 이것들을 취재를 같이 하도록 하자. 이런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을 걸었는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잠깐 자기들이 안내하는 것 2시간 정도만 이렇게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공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지금 다시 결렬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될지 이제 내일부터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주목받으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GMO 그 연구 자체도 반대하는 거냐고요. 과학자들이 연구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자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이렇게 지금까지 불신을 키운 것은요, 저희들보다도 이 국가기관인 농진청에서 이렇게 자초한 일입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GMO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단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데요. 다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공식적인 그 입장입니다. 농진청에서 국민 동의를 좀 받아오라.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그렇게 분분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좀 대응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이것이 해롭냐 이롭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이것이 미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금도 식량 자원의 문제, 이상 기온의 문제를 들어서 GMO 이 연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진청이 언제부터 이 식량 안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까? 식량 자급률은요, 이 쌀을 빼면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5%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농진청이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지금에 와서 식량 자급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 조정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좀 필요 없는 조직들 전부 다시 이렇게 재편할 때 농진청이 그 당시 대상에 올랐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때 해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안 된다.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진청마저 없애게 되면 농촌은 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나서가지고 농진청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때 가까스로 이 농진청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농진청이 정신을 좀 차렸어야지. 지금도 도대체 이 농업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농업을 해체시키고 농민들을 이렇게 말살하는데 방관하고 앞장서 온 것이 농진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GMO는 결코 이 미래 사업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 식량 안보를 가로막고 농진청에서 계속 앞으로 그 기상 그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 GMO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상 이변을 계속해서 환경 파괴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가장 큰 원인이 바로 GMO라고 생각됩니다. 이 GMO를 통해서 누가 지금 그 이익을 이렇게 챙기는 거냐, 우리가 그것만 지켜보더라도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농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GMO 연구하면 그 이득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누가 봐도 종자회사나 농약회사만 그 이득을 배를 불릴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농약회사와 종자회사는 이 GMO에 대해서 침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을 아픔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특권을 지키고 안락함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인지상정 괜찮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안락과 특권과 안락함을 놓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못 살게 구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불온시하고 격리 조치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곤 합니다. 이에 당하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고 곧 체념하고 익숙해져 갑니다. 결국 노예인지도 모르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도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민중들의 삶은 목자 없는 양처럼의 신세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터무니없는 돈을 받아서 최저 생계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삶이 고단한 생활로 피곤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의 생활은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저당 잡힌 것이었습니다. 고생이 지쳐 힘에 빠질 대로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 성서는 오늘 목자 없는 양처럼의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의식 속에 평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면 지금의 농촌과 농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언제부터 허리가 굽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서 도저히 이제 엉금엉금 다니시는 것도 힘들으셔갖고 지금은 요양원에 누워 계십니다. 추석 전날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를 잘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기억을 찾아서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자신의 가족보다도요, 저랑 더 많은 세월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평생을 이 밭을 일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엄청 하신 분이신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말 그대로 소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그 마지막 길은 너무도 외롭고 또 힘들기만 합니다. 지금은 자식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를 않고 있고요. 쓸쓸하게 매일같이 병원 침상만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셨는데 이분의 노후는 그토록 힘이 드신 걸까요? 모아놓은 돈은 고사하고 당장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한 분, 두 분 제 곁을 떠나가는 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계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어디 갈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그냥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무능력한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때로는
이런저런 곳에서 이렇게 또 이런저런 또 그 자리를 옮겨볼까 하는 생각은 왜 안 해봤겠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주저앉고 또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도저히 이런 분들이 제 곁에 계신 가운데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분들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은 일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몸만 망가지고 그 최후마저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고 하는 그 말은요, 지금 그냥 농촌의 정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후 70년의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생활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아마 공포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다치고 병들어서 아프지만은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신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하루하루 생존 경쟁에 내몰려 어디든지 팔려가야 하는 신세들, 그 삶에 지치고 지쳐서 완전 힘이 빠져 늘어져가는 그런 처지들, 오히려 정권과 신가진 자들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상습적으로 왜곡과 착취를 당해도 끝까지 그들만 쫓아다니는 무리들, 이런 현실을 보시고 개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다.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새 일을 하시려고 하셨으니 예수님 얼마나 퍽퍽하셨겠습니까? 왜 또 그렇게 말들은 많은지 툭하면 시기요 질투요 오해와 원망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조용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현장은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따르던 제자들 내에서도 예수님을 음해하고 제거의 대상으로까지 몰 정도였으니 그 심정이 오죽 탔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전하여라. 주님의 이러한 절박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주님의 탄식이 제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속도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계속해서 언론, TV, 라디오를 듣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여러 가지 풍경도 많겠지만은 오로지 관심을 갖는 것은 속도입니다. 시간입니다. 몇 시간 걸리느냐? 안전은 모두가 뒷전입니다. 쌀도 그렇고 GMO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욕망의 덤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아픔의 소유자들, 누가 이들의 질병과 아픔을 보듬어 안고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그들에게 인간 본연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려줄 자 누구입니까? 탄식만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모두 어디를 간 것인가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함과 탄식에 제가 어디 간 것이 아니고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했던 이사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야 하고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